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분토론 박경미입니다. 다음 주죠. 7월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백분토론은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토론으로 마련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9분의 후보가 열띤 토론을 벌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자 공통질문과 1대1 지명토론이 2번 이어지고요. 그 중간에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선택하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은 토론 전체에 걸쳐서 한 번 30초의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는데요. 원하실 때 찬스 발언, 팻말을 들어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구체적인 규칙과 방식에 대해서는 각 순서가 시작될 때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첫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풀어야 될 현안이 안팎으로 산적해 있는데요. 이 시점에 내가 왜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30초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결과에 따라서 서청원 후보부터 발언하시겠습니다. 앞에 놓인 타이머를 보시면서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청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위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오랜 정치 경륜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다 모두 쏟아서 헌신하겠습니다. 또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 화합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민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9번 김상민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인 2040 젊은 세대들의 80%가 새누리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진당보다 더 신뢰하지 않고 시연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입니다. 이번 정당대회를 통해서 2040 젊은 세대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도 혁신도 없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김상민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태호 후보입니다. 한국 정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바로 내 편 아니면 다 적으로 간다는 이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부추기는 지금 현재 낡은 권력 구조 고쳐야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통일 대비 또 경제 여건, 국제사회 변화 이런 걸 고려해서 이 헌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 발 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홍문정 후보 순서입니다. 홍문정입니다. 7월 14일은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2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 있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감히 제가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을 통해 용광로 리더십을 통해 새누리를 하나로 엮어내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새누리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할 기호 6번 홍문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박창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달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보수는 지금 실망하고 있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지금 좌우지간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강한 여당을 원합니다. 우리 당원들도 강한 여당을 원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박창달 확실히 하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이인재 후보입니다. 예, 기호 3번 이인재 후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충격 이후 국민들께서는 국가 개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 개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부터 일대 혁신을 통해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가 개조, 국민의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저 이인재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혁신을 가로막을 기득권 어떤 것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개혁의 불씨가 되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김을동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새누리당은 지금 위기고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 위기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DNA를 가진 사람입니다. 올바른 국가 정체성, 튼튼한 국가 안보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보수 이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정당으로 끌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김무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무성 후보입니다. 곧 있을 7월 30일 재보궐선거와 또 20대 총선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과연 누가 당의 얼굴이어야 하느냐, 이것이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국민들께서 어느 분을 과연 당의 얼굴로 인정해 주실 것인지 제가 저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 김경우 후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합니다. 또 정치인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국민들이 불신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천에 있어서도 돌려막기식 공천, 회전문 공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 있는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감정과 주파수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서민의 아들인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서 바른 정치하겠습니다. 자, 출사표를 던진 이유를 30초 이내에 담는 것이 쉽지 않은데 9분 후보 모두 30초 이내에 아주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첫 번째 1대1 지명 토론입니다. 각 후보는 상대 후보 한 분을 지명하시고 제가 드리는 공통 주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3분 동안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양식으로 토론을 해주시는데요. 가능하면 질문을 짧게 하시고 답변은 최소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통 주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역대 거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당청 관계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는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 약속에 따라 김을동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일단 어느 후보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김무성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감동이 아직도 벅차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중앙여성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누볐고 또 우리 김무성 의원님께서는 야전 침대에서 주무시면서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요즘 청와대와 당청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지나치게 수직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청와대, 당, 정부 모두 그런 중요 요직을 거쳐오셨기 때문에 당청 관계를 풀어갈 특별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기본적으로 당 정청은 수평적 이렇게 삼각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와 그리고 건전한 견제의 기능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은 대통령의 밝은 눈과 큰 귀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께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또 대통령께서는 국정 운영에 당에서 건의한 국민의 여론을 잘 수용해서 잘 참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역할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과 여당의 당대표는 정례 회동을 통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당은 대통령께 진언을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와야 되는데 이 점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과 야당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자주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 푸근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이러한 점을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좀 아량 있는 정치, 또 너그러운 포용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해서 좀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7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0%대로 지금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점을 좀 인정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를 보이십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2번씩이나 만나주시고, 또 곧 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도 만나신다고 하니 이제 정치가 슬슬 복원되어 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여유 있게 맞춰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무성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3분 동안 토론을 하시는데요. 어느 후보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김태호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후보께서는 도의원, 군수, 도지사, 그리고 총리 후보로 지명될 정도의 훌륭한 능력을 발휘해 오셨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5개월 정도까지의 당청 관계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눈살을 많이 찌푸리고 계시는 친박, 비박 등의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당청 관계가 국민들 눈에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청와대 눈치 보고 권력 눈치 보고 해바라기 정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당이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고,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리더십이 저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당이 국가 개혁에 또는 사회개혁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서민들 아파하고 또 청년들 실업들 또 비정규직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민심의 바탕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의 정치는 국민도 없고 민생도 지금 실종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이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박, 친박 지금까지 계속 그 프레임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비박이든 친박이든 결국에 그렇게 그 틀 속에서 덕을 보겠다는, 국민의 소통로가 아니라 그런 그 계파 속에서 덕을 보겠다는 기득권 논리로 국민에 비춰지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실제 우리 김무성 후보님 또 서청원 후보님 두 분이 저는 그 중심에 솔직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형 쓰나미가 오는데 지금 두 분께서 선장이 서로 되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런 국민의 그런 민심에 통 크게 저는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파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국민을 사랑하는 국사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모두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호 후보께서는 이번에 선장이 되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죠? 두 분이 잘 하시면은 양보하겠는데 잘못하면은 제가 할지도 모릅니다. 예, 이사님. 자, 이번에도 여유 있게 맞춰주셨는데요. 김영호 후보께서 찬스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30초 해주시죠. 방금 우리 김태호 후보께서 우리 정치가 이제 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 통로, 배출 통로도 저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재벌 또는 뭐 교수, 언론계 이런 정도로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협회 회장 정도로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1대1 지명 토론 순서 또 바로 김영우 후보시네요. 자,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홍문종 후보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청 관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이 당청 관계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이 청와대를 잘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우리 당에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대권 주자 1, 2, 3위 조사해 보면은 야당이 1, 2, 3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에는 사람만 많지 인물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당에 자생력이 있으려면은 우리 당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홍문종 후보님께서 그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의 그 답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차기 총선에서 백약이 무효다. 저는 이 취지와 뜻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대통령의 지지율에만 기대서 마마보이 정당처럼 말이죠. 선거 때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고 대통령의 눈물을 마케팅하고 이런 정당 구조, 이런 허약한 정당 가지고는 미래 정치 권력 저는 창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과 청은 수레의 양밖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청과 당이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이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직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당과 청이 소통을 많이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사무총장이고 당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그럼 당하고 청하고 무슨 소통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텔레비에 나오고 신문에 나와서 소통하는 것만이 소통하는 길은 아니다. 그리고 잠깐만 우리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미 여의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생리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여의도가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앞으로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자율권과 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감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당청 관계 방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쓴소리나 한다고 당대표 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초선 재선도 쓴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청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야 봅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당청이 같이 준비를 하면은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도와 방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지 문제 제기만 해놓고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어진 3분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그래서 그 질의하신 것으로 이번 토론은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서청원 후보이신데요. 어느 후보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제가 홍문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홍문종 후보는 육사선거에 참 사무총장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당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후보에 나오셨는데 경제 문제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는 경제다. 경제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역시 경제의 성장 없이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가계수표 저기도 지금 1,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또 실업률도 8.7%가 되고요. 또 이 사교육비도 20조가 되는데 아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 국가의 적폐를 해소하더라도 경제 문제 해소하면 안 되는, 성공 못하면 안 되는데 우리 홍문종 후보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5개월 되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1년 국회를 돌아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은 과연 야당이 우리 여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도와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서 사실 여야 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미방위에 있는데 미방위 같은 경우에 작년 1년 동안 법안을 하나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럼 미방위에서 주로 뭐를 하는 거냐? 청년 실업 문제 다루거든요. 경제 민주화 문제 다루거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새로 반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정쟁을 하느라고 그렇게 중요한 법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요. 당 지도부로서 여당과 야당이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좀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7.14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우리 최고위원들, 당대표는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가 나라를 살리기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총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에 가계부채 문제만 한마디 더 말씀해 주세요. 가계부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냐에 따라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좀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민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3분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먼저 소청원 우리 후보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그 선배 의원님께서 굉장히 서로 소통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인 우리 2040 젊은 세대들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를 잡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만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2040 젊은 세대들의 80%가 새누리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진당보다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현실이고 미래이죠. 당청 관계 핵심은 사실 당의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 60%가 는 2040 세대가 새누리당을 외면하고 있죠. 여기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도 혁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청원 우리 의원님께서 청와대 청년수석실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와대 청년수석을 두는 것보다 지금 새누리당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최고위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최고위원도 뽑고 있는데 새누리당에는 지금 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최고위원은 없습니다. 저는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직 신설에 동의하시는지 또 동의하신다면 청년 최고위원직을 만드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가장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젊은 층과 서민층에서 표가 없었습니다.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상민 후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와대에 청년 담당 비서관을 둬야 된다. 그걸 건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에 제 공약을 얘기했습니다만 청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청년과 청년 지도자를 키우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야 된다고 제가 그 후보를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청년 최고위원제 아주 좋습니다. 제가 대표가 만약에 되면 최고위원들과 함께 현재 갖고 있는 TO에서 하나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의논해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그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약속해 주신 거로 알고 그렇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태호 후보 순서인데요. 어느 후보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도 서청원 우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성공해야 결국에 이제 국민이 성공합니다. 동의하시죠? 대통령이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가 대개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국가 대개조는 국가의 어떤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틀은 국정 운영의 방식과 우리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야의 국회에서 개헌 특위 설치를 요구했고 또 근자에 우리 서청원 후보님께서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그런 또 말씀을 하셔서 아주 시적절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도 대비해야 되고 국제 어떤 경제적 여건 등 많은 변화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이제 대처하는 그게 걸맞는 헌법이 있어야 된다. 특히 지금 정치가 고장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정말 낡은 그 구조의 정치가 결과적으로 우리 미래에 저는 발목을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 87년 체제, 5년 단임, 또 이 지역의 어떤 패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소선거구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에 맞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 대개조 사업은 이런 그 변화에 맞는 헌법의 개헌부터 지금 불가피하게 출발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한 30년 옷을 입은 것 한번 수리할 때가 됐다. 고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문제는 금년이 국가 개조와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은 금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많은 전문 학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통일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도둑같이 찾아올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가 개조를 논의하는데 함께 우리 통일헌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통일헌법 개정을 위한 제가 대표가 되면 당에부터 이 기구를 설치하고 그 뒤에 국회에도 설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의원이 말씀하신 헌법 문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타이밍은 저는 내년쯤에 우리 당에서 활발하게 논의해서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권 초기에 저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건 실기할 수 있다. 정권 후반기로 가면은 결과적으로 또 차기 후보와 관련돼서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또 물 건너간다. 역대 정부에서 다 그렇게 그 개헌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뭐 국정 운영, 국가 대개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지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래에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금의 고장난 장치, 고장난 어떤 그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없다. 경제를 말씀하시는데 경제도 결과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발목 잡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정치의 개혁부터 하는 게 장기적인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저는 그것이 맞다. 그 방향이 옳다. 그런 차원에서 개헌은 시급히 추진돼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자, 김태우 후보께서는 찬스 발언까지 연결해서 연장해서 발언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문종 후보. 제가 찬스. 이인재 후보 찬스 발언 하시죠. 예. 김태우 의원께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개헌 이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뭐 국정 다른 현안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국회에서 주도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결국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국민이 동의해야 되고 이런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작업을 하고 저는 내용은 분권형 권력 구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헌법은 통일 과정에서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홍문종 후보 순서입니다. 어떤 후보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서청원 선배님. 예, 좀 그 질의응답을 좀 짧게 다이내믹하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청원 의원님께서 그 수평적 당청 관계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당청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수평적 당청 관계에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 전 대표님께서 잘 그 일의 적임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수평적 당청 관계, 원활한 당청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동안에 제가 뒤늦게 또 정치에 복귀하니까 당청 간의 소통 문제가 큰 화두로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 당청 간의 소통 문제는 이
우리 당에서 소통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집권 시절에도 경험을 합니다마는 당과 청와대가 정례 회의를 통해서 현안의 큰 이슈라든가 또 정당은 국민의 소통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과감하게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작동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다라고들 조금 얘기를 하는데 수평적인 관계에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예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창극 후보의 그 후보 사퇴를 얘기한 것이 당청 간의 수평적 관계의 하나의 모델로 제가 배워드렸다. 정치의 요체는 뭐냐?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때 국민의 감정과 정서가 참 안 좋았거든요. 그걸 제가 제기한 거기 때문에 수평적 그 당청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앞으로 대표가 되면 최소한도 분기별에는 당의 지도부와 청와대와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현안 문제, 국민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그런 것을 정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청 관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당청 관계는 이제 정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당청 간의 수직 관계라는 것은 청이 위에 있고 당이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없어서. 소진됐는데 제가 찬스 발언 쓰시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가만히 보면 소통의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소통은 신뢰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이 이 당 대표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할 때 소통도 더 원활한데 그동안 소통의 방법을 찾지 우리 당에서 못 찾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이라는 것은 또 국회의원들은 민생의 최첨단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이걸 전달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박창달 후보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 지명하시겠습니까? 예, 김무성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7.14 전당대회 대비해서 이번에 전당대회 경선 후보들이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개혁, 혁신, 어리,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 경선에 참여한 분들이 3선 이상의 4분이 당을 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탈당의 이유는 경선 불복에서 탈당, 공천 탈락에서 탈당, 야당이 되어서 탈당, 이런 이유로서 탈당을 했습니다. 이 탈당이란 것은 대단 해당 행위입니다. 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우리 김무성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18대 총선 공천에서 친박 자장이라는 이유로 공천 학살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때 저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분들 여러 분 계셨는데 한 부류는 당을 만들어서 출마하려 했고 또 저를 비롯한 한 부류는 우리가 살고 있던 집에서 불안당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 나와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이 불안당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무소속으로 연대를 맺고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의 결과가 이걸 증명해 줍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만은 60% 넘는 지지를 받았고 당시 한나라당 공천받은 여당 후보는 6.5%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제가 물은 것은 이 해당 행위냐 아니냐 그걸 물은 겁니다. 정말 들어보십시오. 당에서 부당한 공천을 갖다 휘둘러 가지고 우리 당을 분열시킨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일이지 그 일에 당의 충성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 당에서 배신당해 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이것은 절대 해당 행위라고 저는 볼 수 없고 네. 또 당선되어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입당해서 공천을 안 준 저에게 원내대표를 맡겼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겼습니다. 아니, 당대표 제가 묻는 것은 이게 해당 행위냐 아니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당 행위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보수가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하고 지금 현재 보수에서는 일부는 우리 새누리당 해체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보수라는 건 원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원칙을 많이 주장하시는데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나는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잘못된 공천권을 휘두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탈당에 대해서 그 해당 행위냐 아니냐 그걸 제가 이야기했는 거고. 해당 행위 한 사람 왔다 왜 또 당에서 입당을 받아줍니까? 그거는 당에서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잘못된 공천권 때문에 당이 분열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자, 이번 마지막 순서는 이인재 후보인데요. 어느 상대 후보 지명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명을 받지 못한 김영호 후보님. 예,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하고 대통령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뭐 간단하게 다이내믹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민주화 이후에 5분의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 시작은 요란했지만 끝은 초라하게 떠났습니다. 5분의 대통령 가운데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최초로 성공시킨 대통령을 만들려면 뭔가 이 당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후진적 구조 때문에 결국은 당이 대통령과 정부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떠나니까 또 대통령을 뭐 대부분 탈당시키고 이렇게 아주 낡고 후진적인 구조를 이거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당을 정책 정당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모든 정치 문제를 당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 규제 개혁, 국가 개조론, 무슨 통일 대박, 창조 경제, 경제 민주화 이게 거의 다가 청와대 발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주도를 해도 그걸 뒷받침을 당이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자, 대통령은 우리 당의 이제 대표가 선출되겠는데 당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맞죠? 네. 부동의 대통령입니다. 전에는 뭐 총재라는 직함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금 없더라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와 당의 관계 그거는 무슨 뭐 수직적이라든지 쓴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규제 혁파 대통령이 초부서야 될 원수다. 또 이 암덩어리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당에서 규제 혁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를 지휘해가지고 대통령이 규제 혁파가 되겠습니까? 그 규제는 정부 조직에 다 스며 있고 또 공무원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권력인데 말입니다. 암덩어리를 그 환자 보고 도려내라고 하면 도려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근본적으로 정책 정당으로 탄생이 돼야만 대통령을 모시고 이 정치 문제를 주도해서 당청 관계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만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100% 동의하고요. 또 정책 정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것을 국민들과 같이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정당이 정책을 만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좋은 정책 많이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결과지향주의적으로 정책도 만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보 말입니다. 대통령과 누가 거리가 가깝냐. 이건 낡은 잔재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일하는 방법을 놓고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이런 낡은 파벌의식은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 다 되었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공통 주제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여당의 역할, 또 당청 관계,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요. 여기에 직결되는 논의도 있었고 또 간접적으로만 포섭되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 팻말을, 반대하시면 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립 의견을 표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은 후보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실 거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따라서 제가 특정 후보에게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는 찬성 혹은 반대하시는 이유를 30초 이내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팻말은 제가 내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기 전까지 계속 들고 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시작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나는 친박이다. 자, 친박이라고 생각하시면 O, 친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김태호 후보님은 중립이신가요? 예, 김태호 후보는 중립을 표명하셨고, 자, 이인재 홍문정 후보는 친박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몸풀기 퀴즈였습니다. 자, 찬성 반대 어떻게 의견 표명하시는지, OX 팻말 어떻게 드시는지 이제 익숙해지셨죠? 자,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여전히 대진표를 완성하지 못했는데요. 우리 당의 재보선 공천 문제가 있다. 자, 문제가 있으면 O,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X 팻말을 드시는 겁니다. 자, 팻말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O입니다. 자, 지금 자, 6분은 문제가 있다. 3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 김무성 후보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아직 공천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진행된 공천의 결과를 보면은 그런 대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들을 다 공천하고 있는 거로 봐서 저는 과거의 공천과 달리 공천이 지금 그런 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김영우 후보는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표명하신 거죠? 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출마를 원하는 분들은 또 배제시키고 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삼고초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삼고초려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삼고초려는 깊이 여러 번 생각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삼고초려인데 지금은 급한 나머지 이 사람 저 사람 돌려맡기식의 공천은 저는 당이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정홍원 총리 유임 잘한 결정이다. 동의하시면 O, 동의하지 않으시면 X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결정에 동의하시면 O, 그러니까 잘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X입니다. 자, 팻말 들어주세요. 그렇게. 자, 서청원 후보님 의견이 잘한 결정이면 총리 유임이 잘한 결정이면 O. 거기에 그러니까 동의하시면 O, 동의하시지 않으면 X. 자, 서청원 후보님은 지금 중립 의견이신 거죠? 자, 왜 중립 의견을 선택하셨는지 의견 주시죠. 네. 지난번 아시다시피 총리 후보 내정자가 낙마가 됐고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공산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 후보들도 임명을 청문을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대통령이 고육지책했다. 잘한 결정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고육지책이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립적인 그런 팻말을 들었습니다. 예. 자, 홍문정 후보 유임 잘한 결정이라고 자신 있게 의사표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 한번 여쭤볼까요?
문창극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은 여러 가지로 지금 스피드 있게 진행은 돼야 되고 또 지금 이미 7명의 장관들이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고육지책이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문창극 후보가 사퇴한 그 상황에서는 정홍원 총리가 유임하는 것이 결국은 잘된 일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상민 후보 찬스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예, 의견 주실까요? 국민은 정홍원 총리에 대해서 유임하지 않았습니다. 당심으로 민심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국민께 외면받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국민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대통령께 또 청와대 또 당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우리 새누리당과 또 대통령이 멀어지고 불신받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거듭된 인사 실패에 대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고 보시면 O,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X. 좀 헷갈리시죠? 자, 팻말 들어주십시오. 예,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면 O 팻말입니다. 자, 이인재 후보님, X 팻말 드신 거죠? 그러니까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럼 팻말 내려주시고요. 자, 의견 들어볼까요? 예, 비서실장도 비서입니다. 무슨 독자적인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지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본인은 뭐 자기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대통령께서 책임을 있으면은 책임을 추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뭐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전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었죠. 이 법은 식물국회 주범으로 낙인 찍히면서 수정, 더 나아가서는 폐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질문은 국회 선진화법 폐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 팻말,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X 팻말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공X 팻말 선택하시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 폐기해야 하는 것이 O 팻말인데요. 지금 7분이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김을동, 김상민 후보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김을동 후보께 그럼 이유 여쭙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여당을 발목 잡고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되는 거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것이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상 아직까지 많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검증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폐기하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역시 또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한다. 자, 폐지해야 한다고 보시면 O,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X. 팻말을 들어주십시오. 자,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7대2인데요. 자, 김태호 후보랑 김영호 후보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 직선제. 이렇게 의사표명하신 거죠. 이제 내려주시고요. 자, 김태호 후보께 폐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제도에 허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이유는 진보 교육감이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에 혹시 또 누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또 우리 어린아이들 미래를 걱정해서 또 폐지해야 한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정착을 통해서
계속 그 진보적 그 가치도 또 우리 보수에 수용해 가면서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게 살아있는 보수다. 자칫 이렇게 가면은 죽은 보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창달 후보 찬스 발언 쓰시죠. 예. 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된 것은 이 교육감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그 단체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대학생부터는 교육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 고등학생 부모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의 성과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내준 게 더 많다 생각하시면 X. 팻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의 성과 얻은 게 많다 O, 내준 게 많다 X. 자, 지금 7분은 얻은 게 많다고 판단을 하셨고요. 김경호 후보는 내준 게 더 많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민 후보는 중립 의견이시고요. 자, 김영우 후보께 그 이유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간에는 굉장히 그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민감한 현안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정상회담의 그 묘미는 비공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그 비공개해야 될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정상회담 그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우리 외교에서 굉장히 그 맹점을 드러내고 중국은 얻은 것이 많은 반면 우리는 좀 굉장히 좀 잃은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후보는 중립 의견을 표명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런 이유를 들어볼까요? 내용입니다.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사실은 이 요기에 대한 대답보다 선진화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눈빛으로 계속 보냈는데 바로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국회 폭력 국회입니다. 저는 이 선진화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그나마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한 미숙함이나 그 어려움은 있었지만 폭력 국회 얼룩진 모습으로 또 회복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폐지되면 다시 폭력 국회 돼서 정치 불신 더 크게 됩니다. 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질문에 대한 의견이기는 했지만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모두 9분의 후보가 계신데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합쳐서 주어진 자리는 딱 5개뿐입니다. 경선 도중 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다른 후보와 기꺼이 합종 연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의하시면 O, 동의하지 않으시면 X. 팻말 들어주십시오. 자, 들어주세요. 합종 연행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합종 연행을 하시겠다 하면 O 팻말, 안 하시겠다 하면 X 팻말입니다.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합종 연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O 팻말입니다. 홍문정 의원님도 O신가요? 지금 세 분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김무성 후보께서는 뭐 이런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룰이 1인 2표거든요. 그 뜻이 맞는 후보끼리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서청원 후보는 X 팻말을 드신 거죠? 아니, 나 중립. 중립을 중간이라고 드셨나요? 그랬나 뭐. 아, 중립을 중간.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의무 정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요새 합종 연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이제 3분 계셨는데, 뭐 서로 뭐 누구를 마음에 두고 계신 건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코너 질문 다 드렸는데요. 아마 이 팻말, OX 팻말 드시느라고 팔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이 간단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판단하시느라고 머리도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소신과 후보들의 소신과 정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요즘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가 730 재보선이죠. 여기서 선출되는 지도부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지도부가 당장 730 재보선을 책임져야 하는데요. 730 재보선에 이기기 위한 나만의 필승의 카드, 비장의 무기, 비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당 30초 이내입니다. 자, 사전 약속에 따라 김상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계속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20대, 30대, 40대가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80%가 새누리당을 불신하고 있죠. 대구와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7대 3으로 졌습니다. 이 얘기는 광주 얘기가 아닙니다. 대구와 부산까지도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김상민이 된다면 20대, 30대, 40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김태호 후보 순서입니다. 제가 되는 순간에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니, 새누리당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우리하고 통하네. 아마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청년들 일자리 문제, 또 우리 서민들 전월세 문제, 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민의 아픔을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 프로그램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730이 이긴다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존재감과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홍문정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미 과반수를 잃었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과반수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5석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우리가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과반수를 회복하고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또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3번 떨어지고 3번 당선된 노하우가 있는 후보고요. 젊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용광로 후보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을 전국으로 불을 지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창달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흐트러진 우리 민심과 당심을 합쳐야 합니다. 새로 탄생한 우리 새로운 이 지도부가 합심을 해서 당심과 민심을 끌어안고 이번 이 보궐선거의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인재 후보 발언해 주시죠. 예, 유일한 승리의 전략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혁신의 불꽃이 일어나고 또 개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분명히 보여주어야만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시고요. 그것만이 7.30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개인기도 또 대통령 마케팅도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김을동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는 18대 국회에서 19대로 살아온 유일한 여성 의원입니다. 예, 그거가 이렇게 끌어오기까지에는 정말로 사직성의 각오로 뛰었습니다.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우리 새누리당에 설득한다면은 당당히 이렇게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김무성 후보 발언 듣겠습니다. 선거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7.14 우리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게 하는 것이 컨벤션 효과를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자, 김영우 후보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의 고통, 특히 서민의 고통을 알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출정식을 할 때도 국회에 계신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0년 동안 환경미화원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그거 자체가 변화다, 혁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서민 지향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7.30 선거 유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순서 서청원 후보입니다. 새누리당이 부자정당, 웰빙정당의 이미지를 과감히 이번 정당내에서 벗어야 됩니다. 과거에 재벌들이 당을 지배했습니다. 재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재벌이 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서민과 젊은이들이 표를 외면했습니다. 부자를 감싸는 정당으로 탈피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희망이 없습니다. 서청원이는 실선구 기원이지만 재산 최하위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730 재보선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보관, 비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새 지도부는 이런 전략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1대1 지명 토론 순서입니다. 아까와 방법이 같은데요. 각 후보는 상대 후보를 한 분 지명하고 3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첫 번째 지명 토론과 다른 후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에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김무성 후보부터 시작하시는데요. 이번엔 아까와 달리 자유주제로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김상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김상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영입했는데 우리 김상민 의원께서는 그 중요한 인물을 띄고 들어와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어떤 좌절을 겪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뵀을 때 후보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께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듣고 싶어 할까? 도대체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길래 이런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 계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2012년에 저희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사실 현장에서는 20대, 30대, 40대의 그 새누리당 지지율 감히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의 이름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이야기라면 왕따다는 분위기였습니다. 20% 초반대에 머물렀던 지지율이 빨간 운동화 등 젊은이들과의 소통과 호흡을 하는 노력을 통해서 3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게 됐죠. 그리고 야당의 아주 대표 청년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의 공약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만들면서 젊은이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들,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많은 소통에 대한 과정들이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초선 비례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출마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젊은이들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에 호소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서청원 후보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말로만 혁신할 것이 아니라 아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 2040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청년 최고위원회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당 안에 청년 새누리당과 같은 그런 어떤 젊은이의 주체적이고 또 주도적인 그런 어떤 정당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 김영우 후보인데요. 자유주제로 3분 동안 어떤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서청원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지금 우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많은 당원들 또 국민들까지도 걱정들을 하세요. 과연 우리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롭게 구성될 당의 지도부가 화합 속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첫 대전 유세 때 우리 서청원 후보님과 김무성 후보님 한번 사나이 가슴으로 뜨겁게 포옹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이 그 다음날 크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아니고 김영우를 잘 모르는 많은 우리 당원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층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세 도중에 일어난 어떤 그 짧은 이벤트였습니다마는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까지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우리 당의 그 화합을 우려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 이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관록이 있으시고 또 여태까지 30년 넘는 그 정치 경험이 있으신 그 선배님이신데요. 당의 화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보고 마태형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다 안아야죠. 저는 참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유세 때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크게 10년 전에 이미 대표를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다 안고 같이 또 5명이나 되는 우리 최고위원들이 탄생되는 것이니까 조금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 역할을 안아가는 역할을 제가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김 의원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잘못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용서를 해 주시고요. 저부터 더욱 앞으로 남은 기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의 개혁을 위해서 당청 관계도 바꿔야 되고 당의 자생력도 키워야 되고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 당원들이 가장 지금 바라는 가장 절박한 절실한 개혁은 당의 화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면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 당원들의 뜻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서 심부름꾼 또 두 눈을 부릅뜨고 균형자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청원 후보 순서입니다.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인재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첫날 유세 때 모든 후보들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전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 3년 차가 가장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당이 여담의 정권 창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한 것도 결국은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 70%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국민들께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월호 이후에 신뢰가 좀 무너져서 지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바로 국민의 성공이고 국가의 전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섰는데 우리 이인재 후보께서도 참 여러 가지 그동안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이번에 친정에 돌아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함께 하게 됐는데 우리 특히 이 소회가 좀 남다를 것이고 또 앞으로 대표가 되고 그러시면은 어떻게 당내 화합은 물론이니와 박근혜 정부 뒷받침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정당은 일하는 집단입니다. 정치 문제를 아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정치 문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예산인데요. 지금 이 법률과 예산을 전부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이게 부응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당과 대통령의 관계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당을 완전히 정책 정당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우선 급한 대로 대통령께서 북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5.24 조치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다음에 공기업 개혁 그렇게 소리 높이 외치셨는데 당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뭘 한다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규제 협박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당이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선 당면한 대통령이 제시하는 이런 정책 과제들을 당이 주도적으로 풀어내야만 그것이 대통령과 당이 이제 일체가 되고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여간 우리 이제 후보께서도 참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당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상민 후보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토론 하시는데 상대 후보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무성 의원님께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 당은 청년들에게 낡음 그리고 또 기득권, 과거 분열의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5번의 선거에서 2040 세대에서 5연패를 내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2040 젊은 세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낸다면 앞으로 새누리당의 미래는 밝고 이것이야말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만 전당대회 때 토론하고 또 이 100분 토론에 해서 답을 찾기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인 우리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의원님께서는 평소 젊은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늘 젊은이들의 있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미래의 정당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누리당의 위기의 본질이 2040 유권제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동의하신다면 아까 서청원 의원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청년 최고위원직 의무 선출과 또 청년 새누리당 신설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민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우리 새누리당을 외면하게 되면은 정권 재창출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에 대한 청년들의 비판을 잘 파악하고 수용해서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새누리당으로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모든 당직의 차석에 청년들을 임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게 한다든지 또 당대표의 청년특보단을 임명을 하고 아까부터 김상민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지명직 최고위원회 청년을 지명하는 방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간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약속하시는 건지. 이것은 당대표 혼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최고위원들과 같이 의지를 명확하게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약속해 주신 거로 제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셨습니까? 네. 아까부터 확답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말로 한 15초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우리가 2030, 40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면 이번 전당대회의 모든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당원들, 국민들 그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답 또 약속을 받고 싶어 한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김태호 후보 순서인데요. 상대 후보로 누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김무성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세월호 같은 국가 대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아직 정치가 정신 못 차리는 것 같다.
아니 또 정신 차리는 척 하다가 넘어갈 거다. 정치에는 불신이 지금 거기에 달해 있고 결국 지금의 정치가 이제 고장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진영 논리고 지금 이제 낡은 이긴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이런 성자 독식 구조의 변화, 구조 변화 없이는 우리가 정상적인 정치 또 미래로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나 어떤 시대적으로나 또 통일 대비해서 헌법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는 이 헌법 개정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선 그 모두 발언에 우리 사회가 모두가 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는 문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합니다. 개헌 문제는 이미 수차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하고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라고 답이 나와 있고 정 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가 3분의 2가 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논의할 시점이 저는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월호에서도 잘 봤지만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국가냐 이게 모든 국민들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 저는 정치적 무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결국 국민들이 아무리 싸우지 마라 그래도 결국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영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약점만 잡아서 꼬꾸라뜨리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지금의 잘못된 낡은 권력 구조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아무리 우리 어린아이들 교육 문제, 안전 문제 이야기해도 실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낡은 정치의 행태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우리 김무성 우리 후보님께서 특히 우리 개헌의 시기가 지금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의 큰 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같이 해준 데 대해서 굉장히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 분이다.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홍문정 후보 순서인데요. 어느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김태호 후보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더니 질문을 안 하시네요, 후보는. 우선 김태호 후보께서 우리 국회에서 하나씩으로 짧게 한번 해보자고요. 떨어져 보신 적이 있어요? 출마해서 떨어져 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내년에 우리 730도 해야 되고 총선도 해야 되고 수도권이 110석이 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이 이 치열한 전투를 어떻게 치를 수 있죠? 짧게 대답하십시오. 예, 질문이 많으니까. 예, 저도 떨어져 보지는 않았지만 치열한 예. 결국에 그 경선을 통해서 예. 또 도지사든 또 도의원부터 저는 경선을 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김해 이 봉화마을에서도 또 승리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승리의 가장 큰 근본은 절박성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는 그 절박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절박함보다 더 절망적인 수도권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엔 총선이나 정권 재창출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고 지금 계속 이제 진영 논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저는 우리 당이 절 친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친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친박이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친박이니 원박이니 돌박이니 이런 걸 쓰지 말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사실은 친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친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였는데 계속 이제 진영 논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제 친박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국사파라고 그랬습니다. 예, 국사파라고 국민을 사랑하는 파다. 국민을 사랑하는 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당의 그런 진영 논리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영 논리,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진영 논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당도 지금 진영 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 친박 비박이라는 이 자체의 프레임에 예. 결국에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다.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내부의 진영 논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저는 그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뭐 청와대 할 일 있으면 청와대도 말하고 또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이 자기의 팔다리를 자르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오히려 그 친박의 이름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덕을 보려는 그런 모습을 비춰서는 대통령의 성공도 저는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또 국민들 성공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알았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하여간 어쨌든 지금 이제 2등서부터 네. 우리나라 권력서열 2위서부터 9위까지 다 PK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도 됩니까? 답변할 시간이 네, 없네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5초 안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결국에 전체 그 공평 인사 탕평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일할 수 있는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박창달 후보입니다.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서청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서청원 후보께서는 과거에 당 대표를 임하셨습니다. 그때는 당에서 전략적 전략공천 단어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략적 전략공천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대표가 되시면은 당 공천에 대해서 지금처럼 맨 하향수 할 겁니까? 상향수 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박연대의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공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역사의 큰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장 피해자의 하나고. 그래서 이전의 시대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권력에 의해서 공천이 되는 시대는 지났고요. 이번 홍문정 사무총장 하던 분이 계시지만은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착이 가장 많이 됐다. 일부는 오픈 프라이머리고 일부는 이제 당권과 국민 경선으로 가서 이거를 보완해서 완벽하게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공천 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요, 이제는 우리 당이 쓸 땅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서청원 후보님께서는 전략적 전략공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앞으로 상향시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그걸 안 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네. 우리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눈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당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뛴 우리 원외 당협 위원장들의 눈물을 알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우리 박 후보도 아시다시피 공천 때문에 친박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옥살이도 하고 그런 거 잘 아시죠? 가장 피해자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가장 아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당원과 국민이 없는 상향식 공천제도가 정착이 돼야 된다. 그걸 확고부동하게 제가 끌고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당 지도부는 모든 우리 후보들께서 이 공천에 대해서는 전략적이 없고 전략 공천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저희들 새기겠습니다. 자, 발언 끝나신 네, 거죠? 네. 자, 홍문종 후보 찬스 발언 쓰시죠. 예, 제가 이번에 사무총장으로 6월 6.4 지방선거 공천을 제가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이 도입돼서 이제는 상향식 공천이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당은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강한 지역에는요, 여성이 됐건 청년이 됐건 사회적 소수자가 됐건 그런 사람들이 등용할 수 있는 등용문을 만들어야 된다. 호남에는 석패율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당이 더 활성화되고 국민들한테 사랑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무리 발언, 찬스 발언을 쓰시지 않은 분이 김을동 후보하고 김무성 후보인데요. 이제 다음에는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못 쓰십니다. 그래서 한번 주지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이인재 후보인데요. 어느 후보 지명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지명을 받았지만 김상민 후보, 우리 청년 후보시니까 짧게 제가 질문하고 또 짧게 답변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 청년으로부터 지금 멀리 경원당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정당, 또 그래서 청년의 그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이것은 어떤 죄수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청년의 그 고통과 절망을 끌어안고 우리 당이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해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의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을 해볼까요? 지금 청년 실업자가 신문에 보면 한 300만 명이 돌파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선 뭐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 청년 실업자가 300만 명이 넘어섰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상이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 이상이죠. 예, 실제로 지금 2014년 2월 기준으로는 예. 청년 실업이 10.9%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업률은 그런데 그 실업률은 네. 뭐 피부에 아니, 와닿는 그러면은 것은 제가 훨씬 이렇게 더 물어보죠. 고통스럽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매년 한 60만 명 안팎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졸업생들 몇 % 정도가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다수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가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몇 % 정도가 취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다수라고 90% 이상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결정을 하고 있지 아무리 않다고 크게 생각합니다. 보아도 30% 못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600만 명 이상 젊은이들이 실업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청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년이 하나가 고통스러우면 그 부모님들은 열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 당이 그거를 위해서 고민하고 팀을 만들어서 정부를 독려하고 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시적인 게 규제 혁파 아닙니까? 규제 혁파. 규제가 사라져야만 우선 서비스 산업 같은 것부터 관광 같은 거는 지금 지난해 1250만 명이 왔는데 지금 관광 인프라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2천만, 3천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위한 일자리, 거기다 뭐 의료라든지 다른 레저 이런 거하고 결합이 되면 엄청난 일자리 만들 수 있어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또 청년들은 지금 결혼하기도 어렵고 또 결혼해도 출산하고 보육, 교육 이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정당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청년들로부터 어떻게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 물론 꼭 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저는 중요한 문제가 젊은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신뢰받을 때 모든 정책에 대한 실효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 김을동 후보입니다. 어느 후보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인재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19대 국회에는 여성 의원 19명이 있습니다. 근데 15분이 야당 의원이시고요. 단 4명이 여당입니다. 이거는 우리 당에서 여성 공천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큰 선거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 여성 유권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원 당규상에는 반드시 여성 공천 30%를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그 여성 공천,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당원에 있는 30%, 당원 당규에 있는 30% 그거는 최소한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꼭 실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북구라파는 한 40%,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50%까지도 의원 여성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당의 강력한 의지와 전략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공천을 하더라도 당선이 안 되면 또 진입이 안 되니까요.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여성 자원을 발굴해서 미리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또 그분들을 출마 가능한 지역에 이렇게 미리 가서 당원과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 과정에서 무리 없이 후보가 되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당선되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상향식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때 갑자기 그냥 30%를 채워야 되니까 억지로 공천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본선에서 당선도 보장이 안 되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도 사실은 장관을 반은 저는 여성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여성들은 이 조직과 정치적 기반이 열세이기 때문에 그 세심한 제도적 배려와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성 지역구 공천 30% 실행하겠습니다. 예, 그런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짐을 하도록 하시죠. 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자, 이 두 번째 1대1 지명 토론은 자유주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혹여 걱정을 했었는데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다 정책적인 거 위주로 클린한 아주 건강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벌써 그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오늘 발언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 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서 마무리 발언 30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약속에 따라서 김영우 후보부터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조 추첨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만은 이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청원 선배님 계시고 김무성 선배님 계신데 두 분을 아마 잘 모시고 화합 속의 개혁을 우리 김영우가 한번 이끌어 봐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뻔한 전당대회 치르기보다는 이번에는 정말 참신한 인물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당의 이미지를 확 바꾸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서청원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 2, 3년 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 금년 2년 차입니다. 내년 3년 차입니다. 국가 잘못된 개혁 과감히 틀을 바꿔야 됩니다.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책임 대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살려야 됩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어 내야 됩니다. 제가 모든 경륜과 경험을 쏟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상민 후보 발언 부탁합니다. 네, 새누리당 위기의 핵심은 2040 젊은 세대들이 새누리당을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위원 한 명을 반드시 선출해야 합니다. 계파, 나이, 선수,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내면 앞으로 새누리당의 선거는 백전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안 김상민이 갖고 있고 그렇게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후보 순서입니다. 미래로 가는 그 큰 틀, 결과적으로 그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고장난 정치의 변화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개헌 이제 해야 합니다.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낡은 틀을 또 벗어 던지고 이 국제사회 또 통일에 대비한 이 새로운 변화를 이제 헌법에 새롭게 담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홍문종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윗세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모실 수 있는 사람, 청년과 여성, 사회적 소수자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여권의 용광로 리더십으로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새누리,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50대 당대표 기호 6번 홍문정입니다. 새누리를 맡겨주시고 대통령의 성공을 맡겨주시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새누리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창달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유일한 원외 후보, 유일한 보수 후보,
유일한 대구 경북을 대표한 후보 기호 4번 박창달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앞으로 소신 있고 어린는 박창달 믿어주시죠. 저는 이 정권을 성공시키고 새로운 정권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4번 박창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인재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정당으로 또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과학적인 정책 정당으로 개조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하고 경제를 살려내고 또 통일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혁신과 개조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 이인재가 혁신의 불씨가 되고 또 개조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자, 김을동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를 이은 사명감과 추진력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쏟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년, 장애인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국민정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 새누리당을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겠습니다. 위기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5번 김을동입니다. 자, 김무성 후보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새누리당이 보수 우파 혁신을 주도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고 또 우리 보수 우파 정권의 재창출에 주춧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누가 적합한지 또 그 새 지도부가 어떤 인물들로 진용을 갖추게 될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100분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신 9분의 후보 모두 감사드립니다.